올해 노벨 문학상은 프랑스의 작가 아니 에르노에게 돌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기 드문 책 문지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 어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10월 6일 저녁 8시 정도에 노벨 문학상이 발표됐습니다. 저도 실시간으로 중계를 지켜봤는데요. 그 스웨덴 할리먼 관계자가 문을 열고 나와서 올해 수상자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가 매년 항상 뭐랄까요, 조금 기대되기도 하고 짜릿하기도 한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돼서 노벨상 시즌이 되면 하루에 한 명씩 이제 분야별로 수상자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올해 노벨 문학상은 프랑스의 작가 아니 에르노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마 어제 저녁에도 많은 문화부 기자님들이나 출판사 편집자님들, 또 관계자분들께서 늦게까지 야근하면서 이 중계를 지켜보셨을 텐데요. 사실 누가 수상자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책의 판매와 홍보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작년과 재작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덜 알려졌던 작가들이었기 때문에 2020년에 미국의 시인 루이즈 글릭이나 2021년 작년에 선정된 압둘라자크 구르나 같은 작가들은 번역본 하나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던 작가였기 때문에 아마 노벨 문학상 작품을 빨리 읽고 싶으셨던 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이것으로 판매와 홍보를 해야 하는 출판 관계자 여러분들은 조금 허탈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올해는 다행히 아니 에르노가 워낙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소설을 써왔고, 그리고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 출간, 소개되었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어제 저녁은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기분 좋은 저녁이 아니었을까, 아니 에르노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에르노에 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노벨 문학상이란 어떤 상인지 좀 알아볼까요? 노벨상 전체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지만, 이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에도 1901년부터 지금까지 특별하게 세계대전이 있었거나 했던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수상자를 배출해 오고 있는데요. 물론 2018년에 이 노벨 문학상을 선정하는 스웨덴 할리먼 종신위원회 남편이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을 성추행, 성폭행 해왔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해 한 해 이제 건너뛰고 그 다음 해에 두 해의 수상자를 동시에 발표하는 그런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 말고는 이제 매년 전 세계의 작가를 대상으로 해서 가장 뛰어난 작가에게 주는 상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세계 몇 대 이런 말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은 프랑스의 공쿠르상, 그리고 영국의 부커상, 그리고 노벨상을 가리켜서 세계 3대 문학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들을 때마다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노벨상이 다른 두 상과 변별되는 것은, 공쿠르상은 상금이 없고 부커상은 상금이 5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상인데, 노벨상, 문학상을 포함한 모든 노벨상의 상금은 1000만 크로네잖아요. 1000만 크로네니까 우리 돈으로는 아마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큰 상금을 주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큰 상금을 주는 상이기 때문에 아마 더 유명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벨상은 그래서 이 상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생존 작가에게만 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무리 뛰어난 작가, 아무리 뛰어난 작품들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도 노벨상을 받은 시기에 살아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상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품이 아니라 작가에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작가를 호명하면서 이런 작품들을 썼다라고 언급하는 경우는 있지만, 어떤 특정한 작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들고 이제까지 문학적 커리어를 오랫동안 쌓아온 그런 작가에게 돌아가는 그런 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문학이라는 세계, 또 예술이라는 세계가 무슨 점수를 매기듯이 아니면 시간을 재듯이 수치화된 무언가로 성취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다분히 주관적이고, 그리고 유럽 중심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이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 리스트를 보면은요, 이게 정치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를 줄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있어야 될 것 같은 분들이 없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톨스토이라든지 나보코프라든지 제임스 조이스라든지 마르셀 프루스트라든지
이런 정말 대단한 문인들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또 반대로 좀 의아한 이름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요. 또 우리가 기억하는 예외적인 이름으로는 2016년에 노벨 문학상 받았던 밥 딜런 같은 작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밥 딜런 같은 뮤지션도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필립 로스라는 작가도 그래서 결국엔 노벨상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요. 밥 딜런이 받았을 때 필립 로스가 어딘가에서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폴 오스터가 받았다면 내가 이렇게 열받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데, 폴 오스터 선생님은 가만히 있다가 봉변을 당하게 됐네요. 그래서 매년 이 노벨문학상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작가님들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이 후보에 올랐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건 뭐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고, 뭐 부커상처럼 이렇게 뭐 롱리스트, 숏리스트에서 정식으로 후보작들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결과만 딱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올랐는지는 알 수 없고요. 다만 이제 도박사들, 영국의 도박사들, 전 세계 도박사들이 베팅을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측은 매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추측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아마도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님일 텐데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루키 선생님은, 저도 하루키 팬이지만 아마 노벨상을 받지 못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루키의 배당률이 가장 높았던 해에 가즈오 이시구로라는 일본계 영국인 작가가 상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게 약간 할리먼의 블랙 유머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희가 아무리 하루키를 기대해도 우리는 절대 안 줄 거야. 그리고 굳이 이런 일본계 영국인 작가를 찾아서 줄 거야. 물론 가즈오 이시구 훌륭한 작가고 노벨상 받을 만한 작가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받았고, 하필이면 하루키가 막 물망에 오르던 그때 받았다는 것은 전 여러모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또 의도적인 메시지가 다분히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단골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죠. 뭐 밀란 쿤데라도 그렇고요. 필립 로스도 살아생전에는 계속 올라 있었고, 마거리 애트우드, 어슐러 르긴, 심지어 요즘에는 스티븐 킹이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할리먼의 어떤 취향, 성향은 두 가지 경우에는 잘 안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너무 유명하거나, 또 하나는 너무 책을 많이 팔았거나. 왜냐하면 이분들은 세상에 이런 멋있는 작가가 있다 라고 자신들이 이제 소개하고 호명하고 싶은 것인데, 이미 남들이 다 아는 작가, 또 너무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작가들을 호명하게 되면 자기들의 역할이 좀 드러나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잘 몰랐던 혹은 의아한 그런 선택들을 할리먼이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저의 추측이지만 해보게 됩니다. 참고로 노벨문학상은 그래서 대륙에 관한 안배, 인종에 관한 안배, 또 국적에 관한 안배도 조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유럽에 좀 후한 편이고, 아시아나 아니면 신대륙, 이제 미국이나 북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에는 조금 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이 북미가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출판 시장 중에 하나인데, 미국 작가로는 토니 모리슨이 받은 다음에 루이즈 글릭이라는 시인이 받을 때까지 20년 넘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묘하게도 유럽이 이제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도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가 있었고, 또 중국에서도 모엔이 있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언제 한국에서 노벨문학상을 받는 작가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한국의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을 하는 걸 보게 된다면 굉장히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올해 수상자인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아니 에르노는 프랑스 작가로서는 16번째, 그리고 여성으로서는 17번째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인데요. 1940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만으로 82세입니다. 나이가 꽤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살아 있어야 한다는, 생존 작가여야 한다는 노벨문학상의 이 원칙에도 부합하는 그런 작가인데요. 저는 아니 에르노를 20대 군대에서 처음 읽었던 것 같아요. 군대 도서관에서 제가 읽었던 작가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작가가 두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밀란 쿤데라였고 또 한 사람이 아니 에르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이라는 책을 처음 접했는데,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가가 분명히 화자인 것 같은데 자신이 외국인 유부남 남성과 불륜, 연애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자세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다 소설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설인지 에세이인지 아니면 이게 고백인지 폭로인지 모르겠는, 그래서 읽고 나서 한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많은 언론과 기사에서 아니 에르노는 자전적인 소설로 유명한 작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바로 아니 에르노야말로 제가 몇 번의 수업에서 강조했던 오토픽션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수업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서전의 규범, 그러니까 자서전과 자전적 소설을 구분한 사람도 필립 르젠이라고 하는 자서전 연구자였지만 프랑스 사람이었고, 이것을 깨뜨린 사람, 그러니까 이 최초의 오토픽션을 썼던 사람도 프랑스의 작가 세르주 두브로브스키였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거의 5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아니 에르노라는 오토픽션을 쓰는 프랑스 작가가 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일관된 어떤 것처럼 느껴지고요. 오토픽션을 줘야 할 사람한테, 오토픽션으로 상을 받아야 할 사람한테 주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에르노의 작품들은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기 고백적 글쓰기를 하기 때문에 소설이나 산문이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를 갖고 있지 않고, 또 볼륨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얇고 가벼운 그런 두께를 가지고 있지만,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은 결코 그렇지 않고, 자신의 낙태, 임신, 중절 경험을 이야기하는 소설, 그리고 자신의 연애담을 이야기하는 소설, 또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부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설들, 여러 가지 소설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이 오랜 시간 걸쳐서 쌓이고 또 집약되니까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이 개인의 삶을 들여다봄으로써, 개인의 삶을 거침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들여다봄으로써 이 사회가 이 개인에게 가하고 있는 압력이나 이 사회의 시스템, 또 이 사회의 계급, 또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이나 문제점들이 이 개인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것이 이 아니 에르노의 문학 세계가 성취하고 있는 어떤 업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아니 에르노의 근작을 따라 읽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최근작들을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이제 사서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 아니 에르노의 작품들 만약 아직까지 접해보지 않으셨다면 제가 추천하는 것은 단순한 열정이라는 소설로 이 오토픽션의 세계를 탐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오늘 2022년 노벨문학상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저의 주관적인 감상을 함께 말씀드려 봤는데요. 내년에는 또 어떤 작가가 새롭게 노벨문학상의 영광을 차지할지 기대하고 예측해 보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